2024년 5월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을 단돈 14만 원에 매각했다는 뉴스를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경제 뉴스 중 하나로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법인에서 10년간 일했고, 한국 기업이 러시아를 떠나면서 한 도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이고 놀라운 진실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화면에 뜬 단 한 줄의 자막이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 단돈 말루블의 매각. 제가 멍하니 있던 사이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현대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두 곳을 러시아 금융사 아트파이낸스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약 14만 원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손실은 약 2,8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쨍그랑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휴대폰이 미친 듯 울리기 시작했어요. 본사, 언론, 협력사 모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짜 다 떠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나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믿기 힘들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생산은 이미 2022년 3월부터 중단된 상태였고, 전쟁과 제재의 여파로 버티기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14만 원이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이 단 한 줄의 뉴스로 무너진 거였어요. 공장 관리부장 박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네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걸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장 앞을 지나갔어요. 평소엔 야간 근무로 불이 켜져 있던 건물들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벌어진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현대차 러시아 법인의 매각 발표가 나간 바로 다음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노조연합에서 철수 반대 성명서와 함께 공식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법무 책임자로서 그 문서를 처음 받아들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눈에 들어온 문장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매일 한식 제공을 의무화할 것. 메뉴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포함. 이게 진심인가요? 두 번째 조항은 더 어이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30분간 유급 낮잠 시간 보장. 전용 수면 공간 및 담요, 아로마 제공 필수. 제 눈을 의심하며 계산기를 꺼냈어요. 세 번째 항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와 동일한 급여, 동일한 복지 적용. 러시아 평균 월급의 3배 이상이었죠. 현재 물가와 생산성 구조에선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추석과 설날을 러시아 법정 공휴일로 인정할 것, 모든 회의는 러시아어로만 진행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며 통역사를 상시 배치할 것 등 현실성이 전혀 없는 조항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그날 오후 노조 대표 이반 콜로프를 직접 만나 대화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네이첼 변호사님, 우리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예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이반 씨, 일부 조항은 재검토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문서는 협상안이 아니라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죠. 러시아 직원들은
오랫동안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차별받아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항상 한국어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들러리일 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본사는 그간 직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차별보다는 상생에 가까운 문화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파업은 곧 시작됐어요. 공장 앞에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진짜 파트너십을 요구한다는 피켓이 나부꼈고 러시아 언론은 한국 기업의 냉담한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다음 날 새로 도착한 수정 요구서의 한 줄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진심을 모르겠다. 현대차가 정말 우리를 위해 여기 있었던 건 맞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진심과 오해의 전면전이라는 걸 말이죠. 파업이 한 달을 넘기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러시아에 뭘 해왔는지 나부터 다시 확인해보자고요. 현대차 러시아 공장 관리팀장 박철수 씨와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네이첼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여기에 남긴 것들을 아무도 몰라요. 박철수 씨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현지 부품사의 핵심 기술 이전, 러시아 엔지니어 300명 이상을 한국 본사로 연수 파견, 고용 유발 효과 약 12만 명, 종합병원과 국제학교 운영까지 숫자만 봐도 엄청난 규모였어요. 실제로 저는 현대차가 지은 병원과 학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현대 희망병원은 지역 유일의 응급 외상센터로 연간 수천 명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현대국제학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러시아 교과와 국제과정을 병행하고 있었죠. 병원 원장 미하일 페트로프 박사가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없었다면 이 병원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최신 의료 장비부터 의료진 교육까지 모든 걸 지원해줬거든요. 학교 교장 엘레나 이바노바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학교 학생 중 30%가 현대차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러시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지 부품업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부품을 공급받기만 한 게 아니라 기술을 전수해줬어요. 러시아 업체들이 국제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죠. 부품업체 사장 알렉세이 노비코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현대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까지 가르쳐줬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나 진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고 동반 성장이었어요.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돈을 벌기만 한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왔던 거죠. 하지만 정작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홍보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왔다가 떠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박철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너무 많은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갈등의 뿌리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진심은 있었지만 소통이 부족했고 기여는 있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중국 자동차 기업과 비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은 1조 루블 규모의 투자와 함께 디자인 센터, 연구개발 허브까지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부차관 세르게이 볼코프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이첼, 한국은 이제 너무 조심스럽고 까다로워요. 중국은 조건이 확실하고 빠르죠. 어떤 조건들인가요? 우선 투자 규모가 현대차의 3배예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베트남 기업도 나타났어요. 빔페스트라는 회사였는데 러시아를 동유럽 자동차 허브로 만들겠다고 장담했죠. 정부 관계자들은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었어요. 그런 약속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중국 기업 대표단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 장의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5년 내에 연간 5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러시아를 글로벌 자동차 제조 허브로 만들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러시아 관계자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이전 계획이나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거든요. 회의 후 조용히 장의에게 물어봤어요. 현재 엔지니어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건 차차 논의하겠습니다. 부품 업체들과의 협력 방안은요?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 보겠어요. 모든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현대차가 15년간 쌓아온 현지 협력 네트워크나 기술 이전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베트남 빈페스트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발표는 화려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족했죠. 현지 직원 채용 계획을 물어보니 대부분 베트남에서 데려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러시아 정부는 이런 제안들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볼코프 부차관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너무 신중해요. 모든 걸 단계별로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이나 베트남은 훨씬 유연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신중함과 무책임함은 다른 거라고요. 현대차가 신중했던 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당장의 화려한 약속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 씨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15년간 쌓은 신뢰보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달콤한 약속이 더 매력적인가 봐요. 박철수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너무 당연한 존재였나 봐요. 있을 때는 몰랐던 거죠. 결국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4년 5월 23일이었어요. 현대차 글로벌 본사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러시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사업 철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러시아 언론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첫 번째로 무너진 건 현대 희망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운영비의 60%를 현대차가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미하일 페트로프 원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레이첼 변호사님, 이대로 가면 한 달 내에 병원 문을 닫아야 해요. 응급실부터 폐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레나 이바노바 교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받던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은 전학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부품업체들의 연쇄 도산이었어요. 현대차와 직접 거래하던 업체만 50곳이 넘었는데 이들과 연결된 중소업체까지 합치면 300곳이 넘었습니다. 알렉세이 노비코프 사장이 공장 앞에서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대차 없이는 우리 회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15년간 함께 해온 직원들을 보내야 한다니요. 숫자로 보면 더 참담했어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3만 명이 해고됐고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2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체 인구가 500만 명 정도니까 엄청난 타격이었죠. 시청 게시판에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쫓아낸 회사였다고요? 정부는 뭘 했던 거예요? 중국 기업은 언제 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었습니다. 현대차에서 교육받은 엔지니어들이 독일, 폴란드, 헝가리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현지 언론에서는 두뇌 유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연구개발팀장이었던 드미트리 이바노프가 제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레이첼 변호사님, 저는 독일로 가기로 했어요. 폭스바겐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러시아에 남을 생각은 없나요? 우리가 10년 걸려 키운 기술이 이제 러시아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 남아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드미트리뿐만 아니라 핵심 엔지니어 200명 중 절반 이상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러시아가 잃은 건 현대차라는 기업만이 아니었어요. 15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까지 모두 잃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강경했어요. 볼코프 부차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선택한 것뿐입니다. 한국이 협박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도시 경제는 붕괴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원망은 커져갔습니다. 중국 기업은 현대차 철수 발표 일주일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회의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내부 사정상 러시아 투자 계획을 잠시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빔페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했던 약속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대변인이 조용히 발표했죠.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로 인해 러시아 진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볼코프 부차관이 급하게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레이첼, 혹시 현대차 본사와 다시 협상할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와서요? 이미 매각이 완료됐는데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업은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기업들이 약속한 기술 이전은 처음부터 현실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현대차가 15년간 쌓아온 현지 공급망과 기술 축적을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품업체 사장들이 절망적인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알렉세이 노비코프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중국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만든 부품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네요. 현대차 기준으로는 완벽했던 제품인데 말이에요.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체 공급망을 가져올 계획이었어요. 러시아 현지 업체들과 협력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정부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대차를 돌려내라. 일자리를 돌려내라. 정부는 책임져라. 병원 폐쇄 위기가 현실이 되자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어요.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이 다른 도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국제학교는 결국 사립학교로 전환되면서 학비가 10배 올랐습니다. 장학금을 받던 아이들 대부분이 전학을 가야 했죠. 엘레나 이바노바 교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러시아의 미래였는데 이제 그 미래도 함께 떠나고 있어요. 가장 뼈아픈 건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현대차에서 교육받은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15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빠져나갔어요. 드미트리 이바노프가 독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기술을 이제 독일 회사를 위해 써야 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했어요. 볼코프 부차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곧 더 좋은 파트너를 찾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약속은 말뿐이었고 대안은 없었어요. 러시아가 잃은 건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8월 서울 현대차 본사 앞에 수십 명의 러시아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뉴스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현대차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노조 대표 이반 콜로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확성기를 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냈습니다. 현대차의 진심을 몰라봤어요. 병원도 학교도 기술도 다 한국이 준 거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알렉세이 노비코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 300명이 모두 실직했습니다. 15년간 함께해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현지 언론 기자도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반 콜로프가 답했어요. 현대차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말이에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타티아나 페트로바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응급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현대차가 있을 때는 최첨단 장비로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요. 학교 학부모들도 왔어요. 아나스타샤 볼코바가 5살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다니던 학교 학비가 10배 올랐어요. 이제 포기해야 해요. 꿈도 함께 포기해야 하고요. 현대차 본사 앞 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도 구경하러 나왔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응원해줬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본사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홍보팀장이 나와서 짧게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철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깨지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철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반 콜로프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늦었나요?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현대차 임직원들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 장면은 CNN, BBC, NHK 등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국제 여론은 러시아가 한국을 잃었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단기적 사고가 장기적 파트너십을 파괴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고가 될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현대차 사태는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약속 이행이다. 그날 밤, 저는 서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몇 주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체코 등 여러 국가들이 현대차 유치전에 나선 거예요.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을 지켜본 이들 국가들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바을릴 라아달랴가 직접 서울을 방문했어요.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보여준 진정성을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폴란드 경제부 장관도 비슷한 제안을 해왔어요. 현대차의 경영 철학이 폴란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합니다. 상생과 동반 성장.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죠. 결국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를 새로운 거점으로 선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대차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어요.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 기술 이전, 사회공헌 활동까지 모든 걸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선의와 진심, 그리고 그것이 무시당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보여준 사례예요. 국제 경영학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케이스 스터디로 다뤘어요. 현대차 러시아 사례는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경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약속했던 중국과 베트남 기업들은 결국 오지 않았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자동차 산업허브에서 퇴락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시민들의 원망은 계속됐어요. 현지 언론에서는 잃어버린 기회라는 특집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미래였다. 볼코프 부차관은 결국 사임했어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차와 한국에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근시한 적이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로운 현대차 공장 건설이 시작됐어요. 러시아에서 일했던 한국 직원들 상당수가 인도네시아로 파견됐습니다. 박철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러시아에서 겪었던 갈등들이 거짓말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도 현대차를 환영했어요. 한국 기업의 상생 철학을 배우고 싶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겠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고 현지 직원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아요. 반면 러시아는 여전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됐습니다. 진심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몸소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도덕적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착취가 아닌 상생, 이익이 아닌 진심. 그것이 한국 기업의 철학이자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다. 러시아가 잃은 건 현대차 하나가 아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심을 잃었던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철수 사건이 아니었어요. 신뢰와 배신, 진심과 오해,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지금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아픈 경험이 오히려 더 단단한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더욱 진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게 되면 기억해 주세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화려한 약속보다는 작은 실천을 선택하라는 걸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상생의 철학,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